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임현상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임현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편평사막이라고 해서 일반인들한테 가장 흔하고 근데 자기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손으로 뜯어내거나 이랬을 때, 손으로 만지거나 자극을 줬을 때 쉽게 번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급적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편평사막입니다. 이 사막이라는 이 피부 질환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편평사막이는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네. 편평사막이가 어떤 피부 질환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을 드릴까요? 네네. 편평사막이는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네. 그것이 육안으로 보면은 거의 혼동이 돼서 잘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이제 밝은 불빛에서 보거나 그러면 약간 튀어나와 있고 색깔이 갈색이고 그것이 이제 이 다각형 모양으로 해서 피부 전반에 작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특징적인 증상이어서 그거를 잘 판단할 수가 있죠. 병원에서는. 잡티처럼 보이지만 솟아오른 모양이 좀 많이 다르군요. 네, 다른 그렇죠. 잡티와는 그렇죠. 다르게. 네네. 근데 이 편평사마귀가 사마귀의 한 종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사마귀가 다른 종류도 많은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의 종류인데요. 그 중에 어떤 타입은 편평사마귀를 일으키고 어떤 타입은 일반적인 보통 사마귀, 우리 손가락이나 발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사마귀 있죠. 네. 그런 걸 일으키고 또 어떤 종류는 손바닥, 발바닥에만 생기는 거, 또 어떤 종류는 이제 성인성 질환이라 해서 이 성병처럼 발생하는 그런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그런 사마귀 종류도 있죠.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나누냐면 치료 방법도 다르고 치료 예후도 다르고 암 발생률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나눠서 구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마귀 별로 일으키는 유전자형이 다 다르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공통적인 부분은 이게 앞서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편평사마귀 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이게 공통적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유전자형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양의 사마귀를 일으키는 것인데 네. 또 어떤 종류는 치료가 좀 쉽고 어떤 종류는 또 암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피부암이나 또는 자궁암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상당히 초기에 잘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맞으면 자궁암도 예방이 되지만 또 특별한 타입의 어떤 사마귀들도 같이 좀 예방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마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다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편평사마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주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편평사마귀, 이게 발생 부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반 사마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같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네. 그 편평사마귀를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네.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 하거든요. 보통 사마귀, 일반적인 사마귀 같은 경우는 크게 튀어 올라와 있고 막 손가락, 발가락이나 이런 데 흉하게 막 올라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고 금방 인지하고 치료를 반드시 해야겠다. 왜냐하면 보기에도 남부끄럽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는 얼굴에 아주 작은 모양으로 점점이 찍혀 있듯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게 이제 이거 그냥 여드름 아닌가? 아니면 그냥 잡티에 올라왔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그게 이제 점점 퍼지게 되거든요. 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자가 접종 현상이라 그래서 오토이노큘레이션이라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치료하기는 정말 힘들고 본인도 고통스럽고 그 치료하는 것도 참 과정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꼭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그거를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발생 원인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앞서서 바이러스가 원인이 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 바이러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 종류가 워낙 많은데 네. 그 바이러스의 한 몇 가지 타입 뭐 3번, 10번, 23번, 48번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의 바이러스 종류가 이제 특정한 부위에 편평사마귀라고 해서 사마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전염력이 강하다고 하시니까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에게서 내가 옮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바이러스의 속성상 바이러스는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독감 바이러스처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한 번 접촉했다 그래서 갑자기 전염이 되는 그런 정도의 감염력은 아니지만 대개 보면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또 수건 같은 것도 같이 쓸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가족 간에도 이렇게 옮겨서 서로 막 이렇게 엄마도 있으면 딸도 있고 막 이런 네, 경우도 맞아요. 있고요. 네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 다른 부위에다가 옮기는 경우 스스로 자기가 이거 사막이니까 조심해야지 이게 아니고 여기 여드름이 좀 올라왔네 맞아요. 피지가 네. 좀 올라왔네 이거 빨리 없애야지 그러면서 각질 제거를 막 한다든가 그럼 잠깐은 좋아 보이는데 한 뭐 1, 2주, 2, 3주 지나면 더 심해져서 이거 뭐지 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양상이 나타나는지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게 부위는 네. 뭐 얼굴이나 목 쪽에 좀 자주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게 네, 전신으로까지 퍼질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난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둑알이나 장기알을 상상하면 되죠. 그 바둑알 장기알이 수천 배로 줄어들어 가지고 피부 표면에 올라가 있는데 그 모양으로 네네. 근데 색깔이 약간 갈색을 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에 있을 때는 이거 잡힌가? 뭐 이렇게 아니면 피지 면포성 여드름 피지 올라온 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밝은 불빛 아래서 네. 비춰보고 거울을 들여다보면 네. 울퉁불퉁 튀어 올라온 부위가 있어요. 그런 건 일반적인 잡티가 아니고요. 모공 속에 피지가 박힌 거는 마치 모공 안에 이렇게 까맣게 뭐가 들어있는 듯한 양상이 있는 건 여드름인데 네. 이건 모공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매끄러운 피부에도 그런 형태로 약간 다각형 모양 또는 약간 원형 모양으로 약간 갈색인데 살짝 튀어 올라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한 번쯤은 의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각각이 색깔과 모양들이 좀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자세히 봐야 또 알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편평사마귀는 이게 진단이 육안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보통 많이 훈련된 사람들은 저같이 훈련된 네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게 좀 어려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긴가민가 하면 의심이 되면 병원에 한 번쯤 와서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고 또 좀 더 정확하게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질환들이 그러잖아요. 한참 앓다가도 저절로 또 나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전염성이 강하다 말씀하셔서 편평사마귀도 그렇게 저절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럴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럼요. 감기도 우리 면역력이 좋으면 약 안 먹고도 금방 그렇죠. 낫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아무리 심한 독감도 저절로 낫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의 면역력과 관련되는 거죠.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마귀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책에도 보면 저절로 나을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네. 그럴 가능성이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면역력이 좋아서 저절로 낫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 게 있을 때 난 저절로 낫게 될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기다렸을 때 나중에 그 퍼지고 난 다음에는 진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가장 이제 안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물론 자연 치유가 안 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그 확률이 너무나 낮고 그리고 그걸 기다렸다가 오히려 전신으로 퍼질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초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네, 그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편평사마귀는 이게 병원에 가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보통 사마귀는 사마귀의 모양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이, 모양 또는 뭐 퍼진 정도, 네. 그러니까 범위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조금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흔하게 하는 거는 이제 레이저 치료 같은 거 어. 많지 않을 경우에 레이저 치료하는 네네. 방법 또는 이제 범위가 너무 사이즈가 크고 그랬을 때 냉동 치료하는 방법 또 면역요법이라 그래서 요새는 잘 안 쓰지만 자기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저절로 없어지게 하는 방법 또는 특별한 약물이 있어요. 약물을 발라서 해결하는 방법 네. 또 주사를 놓는 방법 이렇게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이제 서로 이제 상의를 잘 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치료 네, 방법을. 그렇죠. 각각 환자의 상태와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는 네네, 건데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갈게요. 네. 냉동 치료부터 좀 볼까요? 이건 네네, 어떤 네. 치료법입니까? 그 냉동 치료는 우리가 액화질소라고 있어요. 네. 그 액화질소를 이 실제로 사마귀는 아주 저온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영하 70도 이상 되는 그 냉동 액체 질소로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려 죽이는 거죠. 바이러스를. 그래서 또 몸에 생겼거나 사이즈가 크거나 그럴 땐 냉동 치료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얼려 죽인다는 게 이게 네. 한 번에 그러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차례 반복을 하는 사이에 그러면 이 편평사마귀가 천천히 사라지는 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운이 좋을 때는 네. 한 번에 하고도 딱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이제 바이러스가 점점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네. 그 냉동 그 아주 낮은 저온에 의해서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사마귀가 소멸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 사마귀의 사이즈가 점점 줄어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네네. 소멸되는 지경까지 네네. 이르면서 이제 호전이 되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사 치료는 어떤 건가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사 치료는 이제 예전에 항암제로 쓰이던 블레오마이신 뭐 이런 제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 편평사마귀 치료하는 데는 조금 어렵고 대부분 이제 보통 사마귀나 이런 흔한 일반적인 사마귀 치료하는 데 쓰는데 네. 그것도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하고 또 하고 나서 좀 괴사 같은 어떤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요새는 쓰는 추세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평사마귀를 치료할 때는 주사 치료는 많이 안 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주신 게 레이저 치료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피부과 질환은 레이저로 많이 치료하지 않나 싶은데 편평사마귀도 레이저로 없앨 수 있나요?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도 한 두 종류로 네. 크게는 나눠볼 수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레이저로 아예 태워서 날려버리는 방식이 있고 이제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식은 태워서 날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마귀 바이러스를 높은 열로 인해서 이번에는 위축시키고 네. 바이러스를 성장 못하게 해서 점차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또 장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크게는 그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도 관련이 있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뭐 대면 관계가 많은 분들이라든가 대인 관계 많고 또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심하게 딱지를 만들거나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게 이제 여러 번에 나눠서 이제 레이저의 열로 천천히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네. 사실 이게 또 회복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레이저 치료로 편평사마귀를 그러면 완전히 없앨 수는 있는 건가요? 보통 사마귀가 책에도 보면 네. 어떤 치료를 하던 간에 재발률이 약 20%에서 한 심하게는 50%까지도 재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제가 치료해 봤을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과연 이 사마귀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어떤 조직학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있고 피부과 전문의들이야 뭐 4년 동안 그 조직학 공부를 하니까요. 네네. 피부 병리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게 어느 포인트까지 깊이가 어느 정도고 넓이는 어느 정도구나라는 걸 대부분 가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정말 제대로만 치료된다면 재발 확률을 10% 이하로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두 가지 더 남아 있었는데 네. 약물 치료와 면역 치료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네네. 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그 약물 치료는 그 먹는 약물도 일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약물도 있지만 현재 많이 쓰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면역 치료라고 해서 그것도 DPCP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약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네. 몸의 한 부위에 떨어뜨렸을 때
그게 면역 반응이 좀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사마귀가 일시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는데 또 그거의 단점은 그 약물이 워낙 독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몸에 알러지 반응이 심해지거나 또는 그게 또 언제 그 증상이 호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약물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자체로도 상당한 고통이 좀 따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좀 있어서 요새는 또 잘 사용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5가지 치료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혹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병행이 되기도 하나요? 아, 그럼요. 병행을 할 수가 있죠. 네. 정말 치료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뭐 레이저 치료와 바르는 약, 바르는 면역제제 약도 있는데 네네. 그런 걸 같이 치료한다거나 아니면 먹는 걸 좀 부수적으로 좀 같이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뭐 복합적인 치료 방법을 주로 쓰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은 뭐 한 가지 치료를 우선 시도해보고 네. 안 되면 이제 다른 복합 치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치료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거는 바이러스 자체를 죽일 수는 없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타겟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 우리의 정상 피부 세포를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색소 침착이 온다든지 또는 뭐 붉은 홍반이 생긴다든지 또는 심하게는 약간의 흉터가 생긴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증상이 아주 심해졌을 때 그런 식의 어떤 뭐 부수적인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작용들을 그러면 줄이려면 그거는 환자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겁니까? 일단은 초기에 치료하는 거. 이 사이즈가 작았을 때 아무래도 작았을 때 치료하면 깊이도 얇고 네. 훨씬 수월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재생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또 많이 노력을 하면 사실은 생기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후유증 그 생기는 그 정도를 좀 감소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이 환자분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재발을 좀 막거나 예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물론 그렇죠. 근데 재발을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일단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치료를 먼저 했죠. 그러면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고 잠복해 있는 것들은 네.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네네. 우리가 치료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보통 2-3달이나 이렇게 지난 다음에 또 한번 병원에 들러서 혹시라도 좀 올라왔는지 보고 만약에 올라왔으면 바로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나타나는 그 양이 점점 줄겠죠. 네네.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번 반복해서 이제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새는 양을 상당히 줄이고 재발을 막을 수가 있죠. 그 자극을 줄인다는 말씀은 때를 밀거나 그렇죠. 뭐 스크럽을 한다든지 때를 민다든지 또는 뭐 각질 제거 자주 하시는 분들 또는 뭐 미용기기 사가지고 열심히 문지르는 분들 그게 이제 초음파가 또 강하면 그것도 피부에 자극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사용을 자제해야죠. 저기 편평사마귀가 있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재발 방지 그 팁이 어떻게 보면 예방법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편평사마귀는 일반인 눈에는 감별하기가 힘드니까요. 전문의 눈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런 재발 방지 관리법도 노력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임현상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